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 교실 박주연입니다. 휴대성이 겸비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디어는 이 중간을 뜻하는 라틴어 미디움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제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쟁점을 제기하고 또 의제를 만들어 나가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발휘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이루는 강력한 도구라면 이 미디어 같은 경우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또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거의 세계에서 미디어가 또 미디어의 세계에서 선거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분석해보면서 공존의 해법을 오늘 이 시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김용찬 교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이재국 교수님도 나와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시고 이제 앞으로 2회에 걸쳐서 미디어와 선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텐데요. 오늘 첫 회에는 이 미디어의 시대에서는 미디어의 본질과 활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참 광범위한 형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텍스트가 있고 오디오가 있고 비디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 가운데 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전달력은 가진 미디어가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미디어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쓰는 말이 이미 되어버리긴 했지만 막상 저희같이 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당장 미디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미디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뭐 TV, 라디오 같은 어떤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기를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미디어가 어떻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언론사를 지칭할 때 우리가 또 미디어란 말을 쓰거든요. 그때는 어떤 특정한 제도나 조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미디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1인 미디어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사실 미디어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정한 공간이 오늘같이 이런 스튜디오 공간 혹은 어떤 정치적인 집회를 할 때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또 미디어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미디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쓸 때는 정확하게 그게 뭐다라고 하는 게 없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쓰는 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달력이 높은 미디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가장 적절한 답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내용에 가장 맞는 기기 혹은 가장 맞는 방식의 내용 혹은 가장 맞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 혹은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공간, 장소를 선택하는 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전달력 있게 전달하는 그 미디어 활용 방식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그 맞는 정보에 따라서 어쨌든 좀 다르게 그렇죠. 전달력이 네.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재국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리고서 뭐 전달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TV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썼을 때 그것이 사람들한테 일단 노출이 되는 것 단순한 어떤 단기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도 전달력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노출된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 그것도 전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해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것도 아니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그것이 또 전달력이 높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한 비디오나 오디오 또는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나누어서 본다 그러면은 비디오가 당연히 단기적인 주목을 끄는 데는 더 강력하겠죠. TV에서 이렇게 재밌는 방송, 재밌는 장면 나오면은 사람들 주목을
들끓기 쉽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건 또 아니죠. 오래 기억에 남는 거는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또는 책을 보고 그래서 자기가 많이 이렇게 거기 개입이 돼서 그것을 또 재미를 느낀다든지 또 지식을 얻는다든지 그랬을 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신문이 또는 텍스트가 훨씬 더 전달력이 높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냐 또 어떤 우리가 전달력을 했을 때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따라서 텍스트나 오디오, 비디오 어떤 전달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미디어 환경이 상당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올해만 보더라도 뭐 전 세계가 뭐 사회를 비롯해서 경제, 문화 전반에 이제 코로나19 사실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좀 변화하는 이제 그런 올해가 돼버렸는데 미디어도 아무래도 좀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미디어의 흐름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미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라는 어떤 감염병은 인류 역사하고 같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 간의 접촉인데 접촉은 사람들 간의 연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는 우리가 연결이 계속 더 이렇게 많아지고 더 강화되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감염병의 어떤 전염력도 높아지게 되겠죠. 서로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하니까 더 빨리 번지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이미 이제 되돌릴 수는 없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가고 뒤는 곧바로 우리가 다시 그 전에 연결된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접촉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물리적인 접촉을 피하면서 그동안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미디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그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 사실 인터넷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대면 화상 회의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것들이 다 사실은 미디어죠. 이게 명백한 어떤 승자가 미디어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대중매체, 신문이나 방송 이런 쪽으로 더 좀 좁혀서 보자면은 이런 위기 상황, 이건 좀 다른 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전염병 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욕구가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아마 신문, 방송, TV 보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 가장 큰 수혜자라는 표현이 사실 적당치는 않은데 미디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이제 좀 더 지금의 어떤 변화가 좀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혜라는 표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원래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이제 미디어 시대는 끝났다, 방송국 이제 다 저물어 간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굉장히 TV 보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수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미디어의 책임이 커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재난 상황 같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뭔지조차 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도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가 오늘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매일매일이 불확실성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나 혹은 일반 미디어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등등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오래전부터 사실은 라디오나 TV가 등장할 때부터 사람들이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미디어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혀 TV나 라디오 듣거나 보지 않던 사람들도 이런 재난 상황 속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미디어에 대한 접촉을 확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항상 TV를 틀어놓고 있는다든지. 근데 그게 이제 미디어의 책임을 왜 높이냐 하면 그렇게 되면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도 뭐 이렇게 뭐 비례해서 커지진 않겠지만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전달하는 상황에 대한 그 내용을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춰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의견을 바꾸기도 한다든지 또 실제 지난 뭐 70년, 80년대부터 쭉 나온 연구들을 보면 실제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사실은 미디어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미디어가 또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재구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디어가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고 또 거기 그걸 이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미디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어텐션을 막 한 상태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미디어의 책임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례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코로나19 그 감염병을 치료하던 의료진이 이제 뭐 감염됐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오보였었고 또 사실 이제 그 뒷날 또 이제 그게 사실이었다 또 이렇게 재보도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방송에 있어서 미디어에 있어서 이제 책임감이 더욱더 막중해졌다라는 것을 좀 반영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또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이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사전 그 투표율도 높았고 높아진 시민 의식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럼 좀 어떤 역할들을 해줬다고 보세요?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미디어를 좀 좁게 봐야 되는데 언론 매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선거 상황, 특히나 재난 상황에서 선거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 뭐 국민들,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정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또 정확한 정보인데 미디어 언론 매체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 선거 상황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언론 매체들이 했던 가장 큰 기능은 정보 제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물론 특히나 선거 같은 상황에서는 왜곡 보도라든지 또 편향,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허위 정보가 오보의 형태로 나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뭐 가짜 정보 같은 것도 퍼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상황에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 매체의 기본적인 책무죠.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이제 악수를 하고 대면 접촉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들 홍보를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또 달라졌던 것이 코로나19로 해서 뭐 미디어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유튜브나 이제 그 SNS 콘텐츠를 활용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19로 달라진 선거 풍경 그 속에는 미디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에 이 미디어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까지는 선거에 대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미디어의 역할이 부각됐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가 출현하며 이제 미디어는 선거 전략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데요. 선거는 국민과 민주주의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의존도가 민주주의 성장과 위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열린 민주주의 교실에서 살펴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소비 형태가 또 많이 변하면서 미디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1인 미디어 시대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접하는 미디어 플랫폼들 좀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보통 플랫폼 하면은 우리가 뭐 기차역에 가면은 이제 플랫폼이 있죠. 뭐 그런 것처럼 또 그 플랫폼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차들이 행선지 그다음에 그 행선지가 다른 기차들이 이제 지나가는 곳이 플랫폼이라고 할 텐데 그래서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죠 사실은.
그래서 플랫폼, 특히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을 깔아주면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 프로바이더들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컨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욕구와 니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서 그 미디어 내용이 서로 이제 공유되는 뭐 그런 장이다라고 뭐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점점 이제 그 플랫폼과 관련된 뭐 다양한 서비스들도 나오고 또 그 산업 자체가 커지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유형들을 좀 나눠보자 그러면 뭐 가장 쉬운 것은 뭐 좋은 플랫폼과 별로 좋지 않은 플랫폼 뭐 이런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뭐 국내 그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로컬 플랫폼이 있을 거고, 혹은 글로벌한 플랫폼들,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한 것이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료 플랫폼도 있고 또 무료 플랫폼이 있는데,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것이 이제 유료 플랫폼의 이제 그 한 유형이겠죠. 무료 플랫폼은 뭐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가 이제 무료 플랫폼이고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아까 제가 플랫폼을 그냥 판을 깔아주는 그 것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판을 깔아주면서 또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 제작한 내용을 또 팔기도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죠. 그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것으로 한정을 지으면은 그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일단 은유죠, 그죠? 네, 미디어 중에 플랫폼이 아니었던 것은 없었어요. 이게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문이든지 방송이든지 그 플랫폼이었어요. 이게 여러 시청자, 여러 사회의 수많은 구성원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이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기존 매체라고 하는 신문, 방송 이런 매체들이 사실은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최근 들어서 상실해 버렸죠. 그게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간 거죠. 다른 그 포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서치 엔진 쪽으로 아예 그 플랫폼 역할이 옮겨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성격이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구분을 해보자면은 정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같은 플랫폼이라도 쓰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식으로 보면은 좀 관계 중심이 되는 것. 물론 페이스북 같이 이렇게 관계 중심인 어떤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당연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본인이 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겠지만, 정보 중심, 정보에 조금 더 이렇게 중심을 두는 것,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좀 더 중심을 두는 것, 이런 것으로 느슨하게 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그 기존의 미디어 형태와 간편하게 이제 소비들이 요즘에 뭐 스낵 미디어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잖아요. 이들의 차이점은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말을 레가시 미디어로 뭐 쓰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레가시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난 한 1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문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TV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중매체로서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 정도 되면서부터, 그때 대중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고, 그다음에 라디오, TV라고 하는 것이 이 대중신문의 이제 모델을 이제 그대로 따라 이제 오면서 이제 지난 이제 20세기, 그러니까 100년이 이제 대중매체의 시대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인데, 근데 지금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서도 뭐 혼자서 영화도 찍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나 예를 들어서 신문사를 운영하거나 뭐 방송국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자본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런 기술적 토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사람들은 원래부터 뭔가 할 얘기가 많아요. 자기가 판만 깔아주면 뭐 그 할 얘기들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 100년 동안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로 이렇게 국한돼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 토대가 갖춰지니까 이제 본물 쳐듯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는 게 요즘에 그 여러 가지 뭐 소셜 미디어 현상이라든지 그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그런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이제 그 프로슈머의 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프로듀서, 컨슈머를 이제 합성한 단어로 프로슈머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만들기도 하고 또 소비하기도 하는 이런 이용자들이 결국에 이제 정치 문화나 이런 부분에 참여에 있어서도 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재국 교수님? 아무래도 이 내용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우리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네. 그 방송을 하죠. 예,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는데 그런 그 사실은 그게 새로운 현상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내용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내용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어떤 정치 참여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기 아주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과정에서 뭘 만들고 하지만 그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와의 어떤 관계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사회관계 구축 과정이 곧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익의 어떤 발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프로슈머,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정치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이 이런 거죠. 자기가 뭘 만들면서 이것으로 난 정치 참여 다 했다. 역할을 다 했다고 그냥. 그렇죠. 이제 그 용어가 슬랙티비즘이라고 영어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온라인에서 뭐 하나 하고 나 이 정도면 정치 참여 훌륭하겠어.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프로스모와 관련돼서 뭐 그런 신조어들이 이제 계속 뭐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 매스 셀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100년을 쭉 지났는데 이제는 어느 개인도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 그러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컨텐츠만 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오디언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어떤 시기냐 하면 사실은 뭐 이재국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19세기 그 이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라디오가 없을 때니까 주로 이제 미디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신문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신문이 이 대중신문이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정파적인 정치적 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어떤 정치적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하긴 했지만 모여서 뭐 이제 자기 의견을 신문의 형태로 이제 표출을 한 거죠. 신문이나 어떤 팜플렛이나 뭐 이런 형태로.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쉽게 사람들이 자기 어떤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혹은 어떤 집단이 뭐 페이스북 라이브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유튜브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뭐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인데요.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이제 새롭게 적응해가는 그런 기간 중에 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뭐 뒤에 아마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더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판을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걸 같이 고민하는 뭐 그런 시간 중에 우리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그 미디어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뭐 수익 구조 또는 이제 뭐 채널의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뭐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공급되는 정보들도 지금 이제 다르게 좀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보 전달, 뭐 이렇게 소통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뭐 어떤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이제는 그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맞춤형 정보나 혹은 맞춤형 컨텐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난번에 제가 의자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그 웹사이트에서 의자를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뭐 페이스북을 쓸 때도 그렇고 하여튼 어디를 가는 의자 광고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겪으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뭐 유튜브에도 내가 특정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맞아요. 그것과 비슷한 내용들만 쭉 이제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저 시간을 좀 세이브하게 만들어 준다라든지, 뭐 일부러 막 찾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뭐 추천해 주니까. 물론 어떤 경우 뭐 많은 경우에 또 그게 꼭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 뭐 그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혹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랑 다른 사람들 혹은 심지어는 자기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다른 의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듣기 싫어도 그런 것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일단 듣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놓고서는 서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또 합의점을 찾아가는, 뭐 이게 결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저는 뭐 이 현상을 일종의 그 네트워크 신부족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부족에 속한 것처럼 완전히 별개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행자분의 관심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세계에 속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뭐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파편화라고 뭐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서로 이렇게 같은 어떤 문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매체가 많아지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게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 또는 전체에 필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노출조차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서로 이렇게 작은 단위의 어떤 방금 신부족주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단위의 집단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 집단들끼리 서로 일단 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파편으로 이렇게 부서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또는 공동체, 민주주의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이 사실은 이런 어떤 경향이죠.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가장 어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봐요. 미디어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격화되죠.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디어 업체들은 또는 미디어 생산자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가능하면 잘 팔리는 그런 내용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잘 팔린 내용물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파는 것보다 특정한 사람한테 목적으로 해서 파는 게 더 잘 팔리죠. 그게 사실은 표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극대화될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나오죠. 근데 이렇게 아까 이런 과정이 사실은 사회 어떤 구성원들의 파편화 과정하고 맞물리면 이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두고 이제 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간의 연결을 넘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유용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 이제 미디어 전문가인 바하디아 나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책에서 뭐 소셜 네트워크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뿌리고 또 중요한 이슈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분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처음 인터넷이 나오고, 그리고 인터넷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사실은 두 가지 어떤 상반되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장밋빛, 인터넷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고, 우리 직접 이렇게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결국 사람들을 다 조각조각 내고 그게 기반을 해서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감시 체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두 번째 어떤 좀 비관적인 전망에 관한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꼭 100% 비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좀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서로 이렇게 한참 동안 그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을 새롭게 만난다든지, 혹은 뭐 페이스북을 가지고서는, 혹은 트위터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지난 그 아랍에서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소셜 미디어가 그런 혁명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소셜 미디어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식의 장밋빛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또 다른 현실적인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열심히 이제 쓰기 시작한 게, 거기에 익숙해진 것이 지난 10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일종의 학습 기간을 거쳤고, 또 우리는 또 성찰의 능력도 갖고 있고,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개 양쪽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낙관론도 문제지만 지나친 비관론도 꼭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디어의 가공이 쉬워지면서 이제는 뭐 뉴스 소비도 종이에서 뭐 인터넷으로 옮겨갔고, 또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학계의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하던데, 이 저널리즘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할까요? 저는 저널리즘의 가장 그 유튜브든지 보통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레가시 미디어이든지 상관없이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저는 그 사실의 전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어떤 그런 이 플랫폼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레가시 미디어만 저널리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좀 시대착오 같은 생각이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이용해서 어떤 저널리스틱한 그런 내용을 전달한다 그러면, 저는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팩트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잘 전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널리즘은 뭐 아무거나 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기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행위라 그러면은 다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좋은 저널리즘이 있고 나쁜 저널리즘이 있고 뭐 신통치 않은 저널리즘이 있고 뭐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를 조금 바꿔서 좋은 저널리즘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저널리즘은 사실은 완벽한 저널리즘이란 건 없는데, 우리가 그 완벽한 저널리즘이란 게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가깝게 가는 게 이제 좋은 저널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방금 김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실의 어떤 전달, 그걸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실. 제가 보기에 좋은 저널리즘, 완벽한 저널리즘의 어떤 조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진실, 다른 하나가 어떤 그 매체가 속한 사회의 사람들에 대한 존엄이죠.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할 때, 이게 두 가지를 최대한으로 성취를 할 때, 이것이 완벽한 저널리즘 또는 굉장히 좋은 저널리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사실 예를 들자면은 진실이 아닌 것이 편할 때가 많이 있죠. 진실에. 근데 그것을
그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의 90%가 다 싫어하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성찰을 거쳐서 생각을 거쳐서 이 두 가지 그 진실의 어떤 전달과 그 사회 구성원의 어떤 존엄을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도 사실 이제 저널리즘은 팩트 체크의 그 일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서 그 소개되는 영상을 보면 팩트를 떠나서 일단은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 엄마만 해도 주연아 뭐가 이렇다고 하니까 이렇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서 봤어? 동영상 공유 서비스 어디서 봤어? 그 팩트 체크해봤어? 아니 엄마가 보기엔 그게 사실이야 이러면서 그냥 팩트 체크도 없이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정보를 그냥 무작정 신뢰를 하고 믿게 되는데 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좀 사회 심리학 뭐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진실 기본 효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the truth default effect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사실 근본적인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서로를 믿어야 되거든요. 서로를 믿지 않고는 이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진화 결과 지금 이렇게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서로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믿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공유 서비스라든지 비디오든지 뭐 텍스트든지 어떤 식이든지 일단 믿고 보는 경향이 큰 거죠. 그게 이제 진실 기본 효과인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난무를 하죠. 그런데 그 어느 것이 서로 상반되는 어떤 메시지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믿을 건가? 근데 사람은 또 기본적으로 많이 본 거는 진하게 느낍니다. 많이 접한 것은 진하게 느끼고 그리고 진하게 느끼면은 좋아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머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머니 같은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근데 미디어들 그걸 또 이용을 하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념 체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그것을 뭐 어떤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의 또 신념 체계가 있을 거고, 혹은 뭐 불교를 믿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가 있을 거고, 또 뭐 정치적으로도 뭐 어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신념 체계를 갖고 있을 텐데, 되게 사람들은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친한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신념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죠. 자기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그런데다가 또 사람들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나 혹은 기사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가능하면 자기 신념 체계와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 듣죠.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를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체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요즘의 미디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신념 체계에 맞는 내용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그러고 싶어도 사실 그런 내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매스미디어가 전달하는 똑같은 내용을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좀 불편한 내용도 뭐 할 수 없이 봐야 되고, 혹은 자기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똑같은 9시 뉴스를 그냥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또 이제 맞춤형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대령을 해주니까 뭐 그런 자기 신념 체계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게 자기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친구도 똑같이 그런 강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 둘이 나랑 또 친구가 서로 연결되면서 이중 삼중으로 그 신념 체계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견해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확증 편향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결국에 그러니까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부작용으로도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미디어를 통한 이 확증 편향이 그런 공동체나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되는 건가요? 방금 이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진화하고 있는 이 매체 환경, 미디어 환경이 이 확증 편향이 드러나게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거죠. 예, 그게 얘가 이 미디어가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경쟁이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윤을 생존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나한테 딱 맞는 서비스를 막 만들어내죠. 현대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맞는 어떤 확증 편향에 맞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고, 현재 없으면 만들어내죠. 조작을 해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짜 뉴스니 허위 조작 정보니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경쟁은 심해지고 미디어가 많아지면 경쟁이 심해지고 맞춤형 서비스의 기술은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확증 편향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뭐 반향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어떤 공간에서 사람들끼리 비슷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건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뭐 필터 버블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억지로 번역을 해서 여과 거품막 효과라고 억지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자기 어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알고리즘 이런 걸 가지고 이미 맞춤형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확증 편향이 점점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선거 콘텐츠가 이제 소비되는 매체 가운데 뭐 텔레비전, 라디오 콘텐츠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법을 준수하게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그 관련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 영상을 또 자유롭게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가짜 뉴스의 좀 파급력도 상당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와 규제 좀 선을 둔다면 어느 부분까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미디어를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미디어 내용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미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모욕죄라든지 뭐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규라든지 혹은 비방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충분히 뭐 활용을 해서 뭐 법적인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은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실제로 그 이용자들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를 더 강화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뭐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실제 그 유튜브를 활용해서 혹은 다른 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겠죠.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파급력이라든지 혹은 어떤 저널리즘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장치들이, 지금은 그것들이 거의 전무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어떤 내용물, 뭐 여러 가지 내용물도 결국에는 어떤 개인 또는 개인의 집합체인 어떤 집단의 어떤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사 표현을 그 내용의 어떤 그 강약 또는 뭐 어떤 내용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제를 하기는, 내용물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진짜 할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인 어떤 내용들, 뭐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자, 뭐 폭탄을 만들자, 이런 내용물들은 우리가 불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 전체가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반사회적인 내용물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내용물에 대한 규제는 사실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규제는 사실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 세계 기준에 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국민에게 가장 정확하게 소개되어야 하는 정보 가운데 하나가 또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 이제 정부 기관들이 사회 혼란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정확한 정책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됐는데, 혹시 뭐 해외에서 이런 정책 소개를 위한 전문 채널 또는 뭐 방송 관련 제도 같은 게 운영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해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렇죠, 그죠? 해외는 뭐 저는 다른 나라는 잘은 모르지만 미국은 이제 시스펜이라는 어떤 그 방송이 있죠. 시스펜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이 시스펜이라는 방송이 사실 굉장히 그 재미없는 방송의 전형이죠. 예. 밤에 저도 기억나는데 케이블 이렇게 시스펜을 보면은 정말 졸려요. 예. 보면은 그 시스펜 제일 첫 채널이 그 미국 의회를 그냥 있는 그대로 24시간 계속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그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준다, 그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24시간 의회의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의원들의 활동을 사실은 감시를 하는 거죠. 예, 감시를. 이게 세세히 다 기록이 되고, 물론 그 전에도 다른 형식으로 미국 의회는 그 기록을 다 남기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감시 장치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스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국회 방송도 사실은 시스펜을 뭐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이제 미디어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공영방송이 사실은 미미합니다, 거기는. 전체 시장 점유의 한 2%도 차지를 못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영방송, TV라든지 라디오 같은 공영방송들이 어떤 정책의 전달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 공영방송이 큰 나라들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 영국 같은 경우 BBC 말고도 다른 어떤 정책 방송들이 작지만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시스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단 굉장히 재미없다는 것을 동의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시스펜이 아마 그 프로그램의 그 2차 판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있던 제가 미국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예를 들어 정치학 관련된 과목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 뭐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과목에서 시스펜 프로그램들을 강의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쓰인다든지, 그리고 시스펜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이 또 다른 곳에서 회자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펜이 하는 역할의 비중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마 제일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는 시스펜이 갖고 있는 어떤 중립성 혹은 독립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도 아마 광고가 없죠. 광고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어떤 특정한 정파라든지 어떤 정부라든지 정부로부터도 아마 좀 독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일단 사람들이 공식력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확증 편향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공공 미디어들이 좀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여러 가지 아주 일종의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케이아스 그런 상태 속에서 그래도 공공 미디어에서 전달되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성을 주는 것. 그리고 그게 적어도 공공미디어에서 전달되는 내용들은 우리 예를 들어서 정파적으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혹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다양한 그 집단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쪽은 어떤 이렇게 뭐 무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 없이 공평하게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 우리가 점점점 뭐 레가시 미디어도 있고 뉴미디어도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점점 그런 역할을 하는 미디어의 위치가 굉장히 협소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저는 제일 큰 우리 사회 미디어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의 뭐 이 공공 미디어의 영역 안에 어디까지 포함을 해야 될지는 또 그것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스스로 공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미디어는 저는 적어도 사람들이 여기서 전달되는 미디어는 그 내용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 저는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신뢰성이죠. 예. 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미디어는 신뢰성이 거의 뭐 처음부터 끝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공공 미디어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진실성을 이제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진실된 정보라는 것을 우리 대중들한테 이게 홍보가 잘 알릴 수만 있다면은 이런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오히려 신뢰도를 더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좋은 정보를 분석을 하고 또 평가하는 힘을 길러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또 갖춰야 할 능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분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의 흐름 가운데서 올바른 정보 전달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거 미디어 채널이 수호해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열린민주주의 교실은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